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오늘도 코스피는 2,5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코스피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선이 2,500선이 된 듯한데 2,400선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코스피 안에서 팔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양시장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숨고르는 장세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산타 랠리는 뉴욕 증시에만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우리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또 2%대 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그래도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선별적으로 볼 종목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도 한국 증시의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연이어서 경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식품 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양식품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폭락 장세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삼양식품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깝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그날도 들어왔습니다. 폭락 때도 들어왔고요. 지난주 연이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양식품으로 연이어서 들어왔고 어제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양식품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65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약간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삼양식품의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1% 가깝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 실적도 좋고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는 삼양식품과 관련된 좀 스토리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5조 5천억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불닭볶음면이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매출의 80%가 불닭볶음면의 수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닭볶음면 하나로 잘 먹고 사는 기업이 된 건데 김정수 부회장이자 삼양식품의 며느리로 유명한 김정수 부회장은요. 2011년에 우연히 명동의 한 매운 음식점에 방문을 했다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매운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2012년에 불닭볶음면을 현재 출시를 하면서 월 7억에서 그리고 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 달 만에 월 3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러한 불닭볶음면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5조 5천억 원의 시가총액 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적 상황은 어떨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실적도 역시 좋습니다. 뭐 당연히 실적 때문에 올라가니 숫자로 찍히는 것도 좋은데요. 4분기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400억 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7%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놀랍습니다. 영업이익은 877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달러가 비싼 상황인데 달러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수출액이 609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인데요. 중국은 미국보다도 매출액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900억 원대 매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 이상의 증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4분기에 316억 원대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 41%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합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 쪽의 전체 매출액은요 2,070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없을까 하고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전분기 대비해서는 9%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뭐 악재로 작용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2025년에 1월에 춘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물량 밀어내기 그리고 미리 사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분기 기저 부담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워낙 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될수록 얼마나 더 팔릴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지만은 4분기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대할 만한 기업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리포트를 지난주에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도 탄탄하고 공급도 탄탄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23%대로 현재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게 다 불닭볶음면 덕분인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52.3%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75만 원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미 75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한국의 증권사가 내놓은 가격보다도 더 올라간 기업이 몇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거의 없죠.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만큼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내년에는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288억 원대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23.7%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에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2025년에도 실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라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밀양 2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가동률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증권은 단가 상승, 판매량 증가, 구매력 강화가 모두가 되는 기업이 삼양식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양식품과 관련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분석해보고 갈까요? 싱가포르 관련 공시를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두 곳의 증권사가 관련된 코멘트를 따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 측에서는 어제 싱가포르 신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삼양식품이 647억 원을 출자를 해서 지분율을 90%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법인을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 법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향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통제하는 법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중국의 생산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중국의 신규 공장이 첫 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것만큼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만나봤습니다마는 중국 쪽에서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900억 원을 넘게 현재 수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 안에서도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은 삼양식품이 얼마나 많은 라면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라면을 판매하게 될지 시장의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인 캐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항 중입니다. 코스트코의 입점률이 95%대를 넘어가고요. 3분기 기준입니다. 코스트코에서의 입점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0%대입니다. 유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선제적인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판매 법인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P의 상승, 프라이스의 상승, 그리고 Q의 증가가 모두 발생하는 외형 성장을 하는 기업이 삼양식품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다라고 불릴만 합니다. 주가도 잘 가고 있고 그만큼 실적으로 숫자로 잘 증명해내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물론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실적을 타고 주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로 삼양식품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이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업종별로 어떤 이슈들 오늘 주목받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인수팀이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동맹국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HJ중공업 소식인데요. 해군 독도함 고속 상륙정의 MRO 사업 수주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 원 규모의 해군 독도함 창정비 사업과 254억 원 규모의 고속 상륙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군 창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나 부품을 분해 및 점검,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함정의 무기 체계와 성능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활동인데요. 일반적인 장비 유지 보수와는 달리 조선소나 군 정비창에서 분해와 재조립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인도 시장에서 흥행 성공 소식에 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지난 11일 서비스를 시작한 쿠키런 인도가 인도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도 시장은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의 인기가 인도 전체 시장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키런 인도는 데브시스터즈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킹덤이 개발한 게임이고요. 현지 유통 배급사인 크래프톤이 서비스를 맡았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 장기 주사제 특허 등록으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섹터가 또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고 인벤티지랩은 전했고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란 매일 복약 또는 주사로 투여하는 약물을 1에서 3개월에 한 번 주사로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오늘은 그 인벤티지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인벤티지랩이 스피어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관련된 LNP 제조 플랫폼 기업인데요. 인벤티지랩이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그리고 제조 방법에 특허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의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을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약물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주사의 효과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형에 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와 해외에 총 75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27건의 특허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마글루타이드와 관련된 특허 확보 경쟁이 굉장히 글로벌리 치열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의 특징을 적용해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SK 팜테코가 미국의 빅파마와 유사 펩티드 관련 GLP-1 작용하는 약제 펩타이드 CDMO를 맡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쏟았었고 그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인 펩트론이 크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함을 증명해냈는데 이번에 인벤티지랩이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기술적 성취를 이뤄냈고 지난 1월 유한양행과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던 GLP-1 성분의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공동 연구에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 더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테크윙이라는 장비 업체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좀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장비 중 핸들러라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칩을 정렬하고 검사 장비로 이동시키는 핸들러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 내 점유율은 70%로 테크윙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부분에서는 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부품 매출도 전체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 전환에 따른 교체 수요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크윙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의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HBM 관련된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 2곳과 내년 1월, 25년 1월, 그다음 4월 퀄 테스트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패키징하기 전 칩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DLP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의 칩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큐브 프로버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개발 시기에 지연은 일단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25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은 24년 연간 매출액 1,919억, 영업이 2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6%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메모리 업황 회복, 그리고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큐브 프로버가 메모리 3사 모두 퀄을 통과해 준다면 일단 내년 장비 수요는 135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5년 예상 매출 5,244억 원, 전년비 173% 증가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1,549억 원, 전년비 466%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OPM의 경우 29.5%로 24년 대비 15.2%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바라보아도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20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7월 11일 장중 고점인 78,000원을 찍고 6개월 동안 이어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마쳤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테크윙 짚어주시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연이어서 매수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선택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 쪽으로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현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 네 번째로는 한전 KPS, 다섯 번째로는 크래프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주, 네 번째로는 H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금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리노공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화인텍, 세 번째로는 카페24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파크시스템스,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주가가 7%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루닛, 네 번째로는 네이처셀, 다섯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소폭의 매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롯데 지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당률이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기관 투자자들 배당주를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앤컴퍼니, 네 번째로는 K카, 다섯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현대해상,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동양생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리노공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플러스,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노머스, 네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말로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시원한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좀 이거래 연속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미증시 랠리를 이어가는 건 맞는데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중심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숨고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2시 이후부터 해서 밀어내려서 투매가 발생을 해야지 바닥을 잡고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투매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들 다 잊고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이틀 정도 어제도 사실 오후장에 보니까 약간 약세인가 느꼈던 거지 오전장 개장 초까지만 해도 강세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런 판세는 아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숨고르기 정도 하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핑계거리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또 12월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점도표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12월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기존에 이미 기조를 다 밝혔어요. 지금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11월 4일 같은 경우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견이나 뭐 정책을 급하게 유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 막바지에 갔을 때만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다 갑자기 또 금리 인상으로 바꾼다던가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냥 숨고르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에도 그냥 이어질 것이다. 이 속도가 어떻게 이제 조절이 되느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인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또 싱겁게 끝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몇 달 사이에 뭐 CPI, PPI 발표돼도 시장에서 별로 반응 안 하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기조이고 그리고 시작부터 이제 빅스텝으로 좀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숨고르기 한두 번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된다라는 거, 연속적이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뭐 걱정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지수가 조정받는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2,400 이탈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이거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장이 하락 구간인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한 다음에 얼만큼 빨리 회복되느냐가 중요한데 투매가 발생하면 빠르게 회복된다 말씀드렸고 4거래일 연속 좋은 모습 그리고 어제도 사실 오전에는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했죠. 근데 저항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까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는 거다.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100m 전력 질주한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또 뛰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 투매는 코스닥하고 더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로 680을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슬슬 밀어내리면 투매가 발생한다. 보통 최근 10년 동안 630포인트 정도 흔드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610까지 내려가든 580까지 가든 그건 상관없이 당일 혹은 다음 날 정도면 다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그 투매에 여러분들 휩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보시면은 630포인트 살짝 이탈해서 627포인트 크게 안 밀린 이유는 1차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이날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 전환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10조 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때 자사주 매입합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고 나서 L자형으로 해서 투매가 이제 한 번 1차 발생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계속 이제 신용장부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500포인트대를 본다거나 이런 뭐 불상사는 나오지 않고 좀 뭐 빠르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80만 회복되면 다시 기존 주가로 회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700은 이제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짧은 박스권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니까 소화하는 과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스닥 쪽에 기술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여러분들 브로드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이 이슈를 이제 미국장 이제 보고 이제 마감하면서 계속 뭐 체크를 해왔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르기 전부터 미리미리 보셔야 됩니다라고 자람 테크놀로지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를 제가 과거에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이제 쉬는 구간에서 보시고 뭐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볼 땐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은 똑같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눌림목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략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은 제가 볼 때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고 오히려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고 있던 종목들이 원하는 가격 주면은 그 구간이 또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래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안타 종목 덕산
테코피아 들고 네. 오셨어요. 네. 이제 OLED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OLED 관련 쪽으로 해서 뭐 반도체 소재, 요 소재 관련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에 뭐 공장 증설을 하면서 뭐 가장 큰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캐즘이 조금씩 해소되고 내후년 되면 2026년 되면 다시 한번 궤도에 오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올해 중순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세미나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기후 협약 같은 경우도 뭐 장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파리 기후 협약 이렇게 나오죠. 유럽이 이제 친환경의 뭐 거의 근원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하고 친환경 관련주들 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최근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3개월 동안 뭐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면서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데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장남 차남 쪽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가 뭐 이원화로 잘 이루어졌고 뭐 덕산테코피아는 차남 쪽인데 지분은 충분히 다 이제 뭐 잘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전액 능력, 이 생산 능력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권 같은 경우도 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고개 딱 내민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안타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이제 고개만 빼꼼 내물었고 추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 만들기 직전이라서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은 뭐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이냐 이 차이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거래대금 실어주고 휴식 구간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4만 원 구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4만 원이면 한 30% 올라간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출발 구간이에요. 지금은 지하실에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은 네. 걱정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앞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안타 종목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입장 전해주시네요. 두 번째 종목 이루타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걸로 화장품 섹터 좀 분위기 좋은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뭐 기존에도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한번 특집으로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여성분들이 잘 아시지 저 같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사실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때 적단 이제 말이에요. 마녀공장 짚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저도 제가 써본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잘 알아도 쓰지 않는 이런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특정 브랜드가 최고 좋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OEM, ODM 기업을 선택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뭐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과거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남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자신 없으시면 OEM, ODM 이 3대 종목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한국콜마, 코스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 중에서 최근에 기간수급 이제 최근 5일 동안 5위에 해당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코스피 종목을 선택해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포진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여전히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해서 더욱더 확대되는 이런 실적, 이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설명 필요 없이 저는 뭐 한알령 관련할 때도 이미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렸고 가장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9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휴식 구간에 있는데 지금 뭐 5만 원 이탈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이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6만 원 후반에서 이제 7만 원 사이 쪽에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 과거에 있던 수급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또 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서 내년 한 1분기 언저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1분기 끝자락에는 중국에서 또 양회까지 열리죠.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올 거고 이제 계속 오픈하겠다, 트럼프에 맞서겠다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그런 뭐 중국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OEM, ODM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로 짚어보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3루타 종목 선익시스템입니다. 역시 이제 OLED 관련 이제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 지난주 내내 이제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오다가 이번 주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접근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데일리 TV에 이제 이번에 뭐 10월 14일 개편 때 처음 출연하면서 첫날부터 저에게 이제 좋은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증차장비 쪽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한 2017년쯤에 제가 처음 봤는데 동아일텍 자회사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증착장비 그 당시에는 뭐 6세대 얘기했는데 지금 다 8세대 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은 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캐논 도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올라가려면 기술력에서 그리고 신뢰성에서 좀 더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맨날 단골 가게 가는 이유가 익숙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도 맞고 제가 뭐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도 그러면은 이 브랜드의 이 맛으로 드릴까요? 라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거래하던 업체랑 이런 부분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이슈가 올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OLED 패널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의 증착 장비 쪽을 다 뚫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 8세대 증착 장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BOE랑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BOE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하고 이제 강력하게 연계가 되면서 올해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내년에는 애플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뭐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개화된다라고 해서 올해는 사실 시작이었고 내년이 본격적이다라는 얘기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드웨어였지만 AI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애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애플 쪽하고 계속 연관이 되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타준족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장타력도 있고 속도도 빠른 이런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3루타 종목으로 봤는데 이제 애플향 OLED 패널로 연관되면서 내년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봤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에 도전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은 바로 YC 꼽으셨어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Y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존의 D램과 낸드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테스트 검사 장비 쪽으로 고속 테스트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 사실 이게 국산 장비가 아니라 다 일본에 의지하던 거를 일본 기업을 사실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일본 기업하고도 대등한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끌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이 최근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HBM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HBM 쪽으로 해서 이제 또 버닝 테스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HBM3 쪽으로 이제 3분기부터 해서 발주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HBM4 쪽으로도 내년에 또 좋은 소식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가격적으로 좀 눌려 있는 구간이 좀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제 HBM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작년부터 해서 CXL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CXL 쪽에서 뭘 갖고 있냐 했더니 이 기업이 또 엑시콘이라는 기업, 검사 장비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CXL 쪽에도 연관이 되고 이런 검사 장비 쪽으로 CXL도 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 뭐 과거부터 모아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기 올라온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23,000원 부근, 22,950원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는 뭐 꾸준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반년 쉬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걱정까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11,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11,000원만 넘어가면은 이제 출발 단계에 놓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볼 때 한 10,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뭐 11,180원, 뭐 2% 안 되는 구간인데 충분히 뭐 좋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11,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갖고 모아가시면 되고요. 11,000원은 이제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년에 뭐 본격적인 또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 오늘 수급만 봐도 최근에 제가 SK하이닉스 수급 좋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 좋아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HBM 쪽 끝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 반년 쉬었으면은 움직일만 하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YC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2,000원 단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 돌파하면 13,000원, 그다음 13,000원 돌파하면은 15,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고 15,000원만 가도 뭐 50%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9,4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뭐 회복할 때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리스크 관리도 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반도체주가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면서 YC 만놈론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또 업종 테마를 보면 좋을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지고 네. 또 한 개가 얹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혜주 또 네.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좀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또 불확실성은 윤석열의 탄핵일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지만 아직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2기 정부가 1월 달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확실히 또 달라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법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피해서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 11월 달 이후로
그 한 달 사이에 한 280조 원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골디락스라고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증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금 현재 탄핵 수혜주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러한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뀔 때 나타나는 이런 정책 변화,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전 경제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탄핵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주나 태양광, 테마주, 중국 소비주 등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확실히 이전에 이제 정권에서 내걸었던 정책과는 정반대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럴 테고요. 신재생 쪽도 그럴 테고 남북 경협주도 그러합니다. 남북 경협주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갈 텐데 남북 경협주의 주가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가 이제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남북 경제 협력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면은 시장에서 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는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을 해왔죠. 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트럼프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을 그 북한 담당 특사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북한에게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을 통해라고 지정을 해준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을 제2의 친미 국가로 만들고 중국을 대신해 저가 제품을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 포기되었던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이 그 북한과 계약을 맺을 때 50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20년 정도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 말뜻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주 중에서 일신석재나 아난티, 인디에프 정도를 관심 있게 두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통일교 산하의 그 회사로 이 회사가 파주 인근에 토지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북 관계가 괜찮아지면 이 접경지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신석재는 자회사가 금강산 관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산업에도 다시 또 뛰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아난티는 아시다시피 금강산 그 지역에다가 아주 큰 그 리조트하고 호텔하고 이제 이 골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지난번에 거기 호텔을 파괴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여기가 만들어진 지 한 달 만에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곳에 이제 거의 한 600억 정도의 이 매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난티는 그렇지만 이 금강산 관광 지역에 이 갖고 있는 호텔과 리조트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 여성복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이제 공장을 가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또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인디에프가 다시 한번 개성공단이 가동이 된다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상이고 앞으로 만약에 경제 협력이 가능해진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우리 상상 그 이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도는 계속해서 그 주가를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무모한 베팅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도 개방을 해서 자신도 경제 발전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계약의 성실성을 갖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렇죠. 그거는 10년 동안 지금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다 개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 손해배상이나 피해배상은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태양광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도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가 투자를 못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특히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 아리백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에너지를 다 갖고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뒤처져 있었고요.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도 같이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SDN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K 이터닉스 같은 회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기자재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이면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조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에서 이런 태양광 쪽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키워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의 그 현대중공업의 거래처인 앙골라나 이런 데서도 해외에 같이 진출하기도 했고요. SK 이터닉스는 말 그대로 SK 그룹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 이쪽 태양광 부분은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그 플로우를 잘 따라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오는 태양광 제품들을 우리는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우회를 하면서 수출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포션을 다른 국가가 먹을 테고요. 한국이 아무래도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뭐 수출이라든지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태양광 쪽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중국 쪽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중국 쪽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정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트럼프 2기가 들을 때 말 그대로 우리한테 보편 관세라는 걸 매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똑같이 미국으로 그러니까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들은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수출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쪽에서 이런 그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그러니까 일본 등을 통해서 중국 시장 쪽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한한령 완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주나 엔터주, 게임주나 항공주, 여행주 등의 이 우리나라 30일 동안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함께 하는 나라들에게 기회를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사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세 매기면 오히려 자국 내 산업이 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조선업도 사실 지금까지 네. 그랬고 그런 업종이 워낙 많았는데 말씀처럼 또 중국 쪽을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 2025년에는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1분기부터 해서 시작해서 1분기, 2분기, 4분기까지 해서 신작,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바랄리 서바이벌, 2분기에는 카디스 오더, 4분기에는 크로스 오디세이 같은 게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라이언 하트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유럽 법인의 그 자회사인데요. 이 법인이 2025년에 IPO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조 단위의 자금이 이 카카오 게임즈에 유입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매수가 19,000원, 손절가 18,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내년 시장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 쪽에서도 플랫폼 쪽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내년 한 해를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 긍정적인 모멘텀 많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모버입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공개해 왔는데요. 이번 12월에도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됐고요. 또 내수 진작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방위적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지표와 중국의 주가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부동산 경기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지난 2022년에 고꾸라졌다가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는 수혜 볼 수 있는 음식료 섹터로도 관심이 또 쏠려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중국의 내수 경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 기업으로는 탑3로 건기식 ODM과 오리온 그리고 삼양식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건기식 ODM 안에서는 코스펙트 MBT가 50% 이상의 중국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노바렉스 역시 20%대 중반의 높은 매출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40%가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소비가 회복되게 된다면 탄력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삼양식품 역시 20% 중반의 높은 매출 비중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중국에서 84%나 성장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양식품은 또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삼양식품이 중국의 첫 해외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양 싱가포르 의안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의 생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고요. 삼양식품이 647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어서 출자하게 되면 총 지분율이 90%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 신규 공장은 2027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데 해당 공장으로 중국 내수 물량이 증가하면서 또 대응할 계획이라는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보증권에서는 중국의 신규 공장이 첫 해외 생산 기지 설립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밀양 제2공장 가동 이전에 선제적인 캐페 증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캐파 투자 결정이 또 유의미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삼양식품의 해외 비중이 약 77%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도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연말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섹터가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열풍의 삼양식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불닭띠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던데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상승 피로감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뭐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네. 두 분 네, 의견 궁금한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예,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요? 네, 조금 몸이 더. 조금 더 열려 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 추이를 조금 보면은 이렇게 좀 대장격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좀 주가도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 자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한 10배 정도까지는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총계가 거의 한 7,400억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 한 7조 정도까지, 그러니까 1조 2조 원 5천억.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 다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박근호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하진 않고요. 무엇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뭐 삼양식품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못하게 했을 무엇을 가장 많이 하게 하려면 그걸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스마트폰은 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얘기를 더 쓰는 것처럼. 근데 덴마크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판매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됐을 때 폭발적으로 이제 그 판매량이 늘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군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할 때 실적이 얼마고 뭐 자산 가치가 얼마 이런 것들로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사실 어떤 주식을 했을 때 어느 한정적인 목표가밖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판매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판매량보다는 전 세계적인 관심, 인플루언서로 인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글 트렌드에서 삼양식품 주가에 가장 유의미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불닭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지난 자료긴 합니다만 이제 최상단의 100이기 때문에 지금 100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를 쓰셔도 되고 하이닉스를 쓰셔도 되고 모든 검색 트렌드가 주가 흐름과 거의 90% 일치하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중국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잘 된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매출이 가장 많은 덴티움 같은 경우에 중국 바이두에 임플란트를 검색을 했는데 임플란트 검색어가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덴티움 주가는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트렌드를 이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중국 공장에 설립을 한다. 그다음에 내년에 밀양 2 공장을 가동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왜 거죠? 그러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불닭볶음면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품절이라. 근데 이게 한마디로 저는 좀 마케팅의 일환이 되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트렌드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과자, 뭐 과자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못 구하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트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공장이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딸려서 이제 증설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좋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캐파를 늘려버리면 이게 흔해져 버리면 또 인기가 시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삼양식품 목표가는 이런 어떤 구글 트렌드 검색, 글로벌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은 저는 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 이제 차분하게 조금 더 레벨업하는 단계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이즈는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뭐 일시적으로 진짜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안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주가 추이로 보았을 때는 네. 한 97만 원, 8만 원? 7만 원. 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네. 1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나서 네, 7조 원까지 네.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네. 보시는 거죠. 한 90, 기술적으로 한 97, 기술적으로. 8만 원 정도가 좀 저항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가 크게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성장이 받쳐져서 이런 좀 주가의 맞아요.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전년까지만 해도 이제 매출이 9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작년에는 1조 1,900억대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1조 6,700억대까지 지금 찍으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양라면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없었죠. 솔직히 좀 그 삼양라면이 다른 라면에 좀 맛이 좀 떨어졌던 측면도 좀 있었는데 잘 안 사 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근데 신라면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사실 삼양식품의 네. 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였는데 네. 이제 인사이더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솔직히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전체 해외에서. 매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해외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해외 매출만 34%가 증가했고 올해도 가파르게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거의 뭐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가 지금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해외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보다 솔직히 해외 시장은 굉장히 폭넓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시세 또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생산만 많이 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밀양 2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어떤 그런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공장을 가동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중국 생산법인까지도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에 뭐 중국 생산법인과 그리고 이제 밀양 2공장 이런 식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속적인 성장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박근우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어서 이 전체적인 공장을 좀 증설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그만큼의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박근우 이사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일시적인 저는 옛날에 트렌드다. 허니버터칩처럼 네. 좀 시장에서 귀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좀 안달이 나면서 근데 이거는 다르지 않나요? 불닭볶음면은? 그거는 이제 뭐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부족하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품절이라 이거 불닭볶음면 생일 선물로까지 주거든요. 이제 귀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래퍼 카다비 이제 틱톡으로 좀 유명해졌을 때 있었던 일시적인 품절 현상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증설을 했다? 삼양식품이?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라면이라는 게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식품 회사들한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약간 복제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실질적으로. 드셔보셨어요? 저는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닭볶음면을 대체할 게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체 식품은 나왔죠. 농심의 툼바라고. 그거는 대체 식품이 아니죠.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건 저는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맞아요. 서서히 들고 일어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상당히 큰데 지금 북미 시장에 비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북미 시장이 좀 정체를 갖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 시장까지도 조금 맞아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매출 성장이 한 내년 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한 삼양식품 함께 주가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440원 선을 향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대외적인 요인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주가 금리 결정의 슈퍼위크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동시
동시에 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미국은 이번 FOMC 안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9일 우리 시간으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나오는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 약 4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번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현지 시각 13일에는 107선까지 크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BOJ의 경우로도 이제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당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안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 자체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을지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내적인 요인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먼털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과 국채 선물에서 모두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12월 들어서 코스피 외국인 순 매도 규모가 11월이나 10월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물과 선물의 동시 매도 규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가올 2025년 1분기 전국 불안과 트럼프 2기 집권 초기의 교역 협상력 약화에 대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대내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당분간 미국과 일본에서 금리 결정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BH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보면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BH 인터플렉스랑 애플, FPCB를 양분했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터플렉스는 좀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탈락이 된 듯한 느낌이고 이제 BH가 거의 80%의 애플의 FPCB 연성 회로 기판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과거에 이제 애플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12~13배가 올랐던 기업이죠. 그러고 나서 한 7년 동안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BH에 좀 약간 큰 그림을 그려도 되는 어떤 재료가 하나 나왔죠. 그냥 단순히 테슬라에 엮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왜 BH를 선택을 했나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BH 자회사 중에 BHEV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전문 기업인데요. 전 세계 무선 충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충전 분야에서 차에다가 탑재하는 무선 충전기는 BHEVS가 1위인데 우리 앵커님 그 댁에 그 무선 청소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무선 청소기가 청소가 다 끝나면 네. 청소가 딱 끝나면 도크에 들어가서 혼자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왜 이 BH와 같이 그 협력을 하게 됐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돌아다니다가 방전이 되면은 이제 충전소로 들어와서 무선 충전으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무선 충전과 차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무선 충전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선 충전 분야에서 자동차 무선 충전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BH를 벤더로 등록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애플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7년 동안에 박스권을 깰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텐데 저는 그게 어떤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분야로 우리 BH가 또 한 단계 7년 만에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큰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슬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테슬라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네네. 질문 드렸는데 이 기업이었네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어. 네. 그때 두 분 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수혜주가 이게 아니었네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BH가 찐 수혜주였습니다. 앞으로 박근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선 충전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너무 단계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테슬라와 엮이면서 진짜 테슬라 쪽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에이직랜드입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35,100원대에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주가 함께 슈팅 나오면서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이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거의 한 4번 정도? 네. 그죠. 저희 마켓 모버에서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고 제가 다른 방송 대타를 갔더니 거기서도 에이직랜드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네. 똑같은 게 계속 가지고 오시면 어떡하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갈 때까지 이야기하겠다. 네. 그만큼 자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상한가 이미 안착을 했는데 이게 뭐 네. 가격 전략 같은 거 좀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조금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AI 쪽이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이슈몰이를 하면서 부각을 받았던 시기가 11월 말 정도였죠. 네. 그게 이제 뉴럴 링크라는 이제 머스크의 이제 뇌에 이제 칩을 이식하는 기업.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칩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이 상승력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발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최초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자람 테크놀로지였죠. 예,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제가 11월 26일 날 언급을 드려서 11월 27일 날부터 급등력이 쭉 나오고 오늘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25%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굉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후발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에이직랜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이직랜드도 제가 갈 때까지 언급을 드린다. 이건 후발로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솔직히 방송에서 우리 코너에서 최초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식 방송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바닥권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최초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직랜드 지난 이제 12월 초순까지도 제가 이제 열심히 그리고 눌렸을 때 2월 한 11일, 12일 이때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살짝 눌리고 있었는데 눌렸을 때 35,000원에서 31,000원 정도 사이에 분할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재차 상승력이 잘 나왔고요. 이제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후발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31,400원 정도 선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모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주가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서는 그런 단계이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상장된 이후 살짝 올라갔다가 그대로 쭉 밀렸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월봉상 양봉 하나 딱 만들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주봉상 흐름을 보면 거의 지금 쌍바닥격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 상승 흐름은 최소한 한 37,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재차 눌리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업체이죠. 이 TSMC의 국내 유일의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 TSMC의 파운드리 공정에 이제 맞게끔 다시금 이제 물리적으로 재설계를 해주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들이 이 에이직랜드를 통해서 TSMC에 이제 공정을 맡기게 되는 어떤 그런 형국이어서 특히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 칩의 설계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강점이 있지 않을까. 공정 설계 쪽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31,500원 이하로 혹여라도 눌리게 된다면 열심히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매수 관점이 발생하는 그 구간이 오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기업 궁금해하실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게 대왕고래 네네. 이제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정책 자금 자체가 좀 안 들어가면서 여기 물린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이번에 이제 사태로 인해서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세티멘탈로 올라갔던 기업들, 그 다음에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서 떨어졌던 기업들의 포지션을 좀 반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방산주라든가 아니면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왕고래 이제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가 더 이상 나쁜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다 적용이 돼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뭐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좀 모멘텀 설명을 드리면 실적이 3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아졌죠. 거의 뭐 91%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는데 이유는 가스 가격이 좀 약간 하락 안정화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지금 배당이 한 3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스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가스비는 올리지를 못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었는데 그 손실을 가스공사에서는 네.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정상화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스 요금 인상이거든요. 8월 달, 10월 달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상 가능성도 있고 원래는 고배당주였었어요. 이번에 배당 재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GS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시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갈 때까지 언급드릴 종목인데요. 위험하네요. 네. 진짜입니다. 네. 갈 때까지 언급드릴 종목이고 일단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뭐 냉각, 액침 냉각 장비도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일단 이 데이터 센터의 이제 칠러 쪽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부각받는 게 AI 가속기, 변압기, 그다음에 고대역풍 메모리인데 칠러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칠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D램 공정에서 이제 초저온 식각 공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제 차세대 낸드 430단대죠. V10에도 이제 초극저온 이제 식각 공정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부각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코스피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500선, 코스닥은 700선에 대해서 좀 저항으로 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뭐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곤 있으나 최근 2,500선까지 가까이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2,500선에 대해서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서 시장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히려 반대급부로서 최근
최근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던 정책주들이 오히려 좀 대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전히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맞춰서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이번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선업종에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조선 선박 엔진 쪽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선업종이라고 한다라면 한국, 중국을 대표할 수 있을 텐데 최근 중국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가격 전략이 높아지면서 좀 캐파가 중국으로 좀 넘어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장 경쟁력이라고 한다라면 엔진 쪽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KSP의 성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내년에도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가 좀 강하지는 않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5년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올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SP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은 2거래일 연속 조정세를 이어가네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센 느낌인데 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일단 숨고르기 장세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근래 들어서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와줬던, 그러니까 반등세가 나와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1%대 하락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증시에 폭락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지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12월 들어서 조정세로 살짝 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처럼 이제 미국의 3대 지수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2.4%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상한가 간 종목을 보면은 그 중에서 에이징랜드와 같은 유로모픽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등락률 지금 30% 기록하면서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에이징랜드와 이제 비슷한 이슈를 엮여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일단 1%대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대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대부분의 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의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브로드컴이 이제 전일 양호한 실적과 전망이 나오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220% 정도 증가세가 나왔다고 하죠.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와 다른 XPU라는 맞춤형 AI 가속기를 판매를 합니다. 주 거래처가 이제 3대 대형 클라우드 기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와 알파벳,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 쪽에 이 제품을 납품을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AI 칩을 또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내에서 월가 쪽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계속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조정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줘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조정인데 나스닥 지수는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항상 상승세가 나오면 나스닥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와 같이 계속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도 경고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오늘 좀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관세 부과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또 코스닥 상위 종목에 지금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폭락세가 좀 가중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엇갈리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동반 약세로 결국 마감할 것 같네요. 코스피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현재 1% 넘게 밀려납니다. 1.34% 내린 2,455.5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대 약세 4포인트가량 빠집니다. 코스피 200도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급 좀 볼까요? 외국인 시이 오늘도 이탈하면서 6천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요. 개인이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소폭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1,0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하방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7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또 지난주와 다르게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하락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 흐름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반발 매수세에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SK 하이닉스를 향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의 시세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2,500선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456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2,487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을 키워가면서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나왔던 모든 안 좋은 뉴스들을 함께 반영을 했고요. 이와 함께 2,45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하면서 694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날 대비해서 4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698선에서 694선까지 빠지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이 장중의 저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2% 넘게 빠졌지만 SK 하이닉스는 2% 넘게 반등했습니다. 일단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로 대응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18만 4천 원대에서 1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1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연이어서 주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5% 넘게 하락하면서 5만 4천 원대. 그 이후에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LG엔솔 3%, 삼성바이오로직스 2%, 현대차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 원대 이탈하면서 이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는 강보합권, 우선주 3.9% 넘게 하락세, KB금융 약보합권, 네이버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7% 넘게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급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11만 8,200원대에서 어제장 대비해서 12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10,000원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루 낙폭 치고는 꽤나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가 6% 넘게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7만 원대 이탈을 했고요. 6만 9천 원대, 6만 8천 원대 모두 다 깨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 넘게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반면에 리노공업은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세 나왔고요. 신성, 델타테크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10만 2,8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종가 형성했고요. 이외에 휴젤, 클래시스 1% 가깝게 하락세, 엔캠은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특히나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어제장 대비해서 4원 가깝게 오르면서 1,438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이번 해 장중에 또 4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1,45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외환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환 시장이 이 위험자산 시장 쪽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위험자산 쪽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다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환 시장 쪽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한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불안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서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를 보인 종목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해서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될지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확실히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고요. 대신에 거시경제, 매크로 쪽으로 무게가 좀 이동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반도체 이제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향후 반도체 이제 업종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요. 요즘에 네. 뭐 리포트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긍정 회로를 돌렸을 때 그때 이제 본다면 내년 일단 1월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후로 반도체 섹터들 그래도 반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보통 이제 반도체주들이 계절적으로 가장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기점으로 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로 가게 되면 다시금 이제 빅테크 자체 AI 칩 내재화와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달려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 텐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3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세대 AI 칩인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2026년도 경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AI 칩인 또 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HBM4에 대한 역시 관련 이슈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 워낙 하반기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좋지 않았으니까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주도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지금 숨고르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수 재미없다, 지금 증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거나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벨 다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계속해서 좀 보합 장세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10월 이제 FOMC 이후로 이제 금리 그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해소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가 쪽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 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사이에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전문가 하면서 봐왔을 때 산타랠리보다는 보통 이제 연초랠리 기점으로 해서 1, 2월 달 상승이 조금 더 잘 나왔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시장 관계자들 거의 한 90%가 넘게 12월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 중이고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매파적인 이제 금리 인하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무튼 12월 중순이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일단은 두 번째로 강세를 나타내는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S&P 500 지수가 12월 달에만 거의 한 80% 확률로 상승세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상승세가 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길을 잃고 있는 외국인들이 또 국내 시장에도 한 번쯤은 좀 발을 담궈주지 않을까, 그 파티에 끼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시장 지수 잠깐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봐드리자면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선 구간이 지금 노란색 라인인데요. 이 노란색 라인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 지수가 1월 달, 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초 랠리가 좀 나왔을 때 적어도 2,700포인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600선까지는 연초 좀 회복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 잠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700포인트 아래 구간에 있는데 이번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1월 달 기점으로 해서 역시나 산타랠리 내지는 연초랠리가 나와준다면 700선으로 회복세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750포인트대까지는 그래도 연초 회복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는 지금 뉴욕에만 좀 찾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도 연초 랠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 가져가 보면서 내일장의 추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 좀 함께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긍정적인 전망도 도와드렸고 또 단기적으로는 보합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합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개별주들 위주의 장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좀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카페24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시장 지수가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불안정하게 흘러갈 때 디커플링 돼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그만큼 추세적으로 강하다는 거고 매수세도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솔루션과 또 이제 IT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온라인 이제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쇼핑몰의 그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기존에 해외 사업을 좀 확장한 측면이 있는데 해외 사업을 무리해서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외 법인을 좀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사업을 재편을 함으로써 최근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근래 이제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 기업이 증권가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카페24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지속됐습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지금 4분기 컨센서스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대폭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연간 컨센서스 자체가 약간 3천억 안 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에는 한 3,300억대 매출, 그러니까 올해보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더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내후년에는 3,800억 원, 그러니까 4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카페24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카페24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한참 더 잘 되고 있고 네. 또 유튜버들이 뭐 리뷰하는 상품들도 아래 하단에 링크가 나와 있어서 그 링크를 직접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지금 서비스를 구축을 지금 잘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글, 유튜브 이런 라이브 커머스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매출도 지금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유튜브 쇼핑 라이브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카페24의 추가 상승세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5일선 기준으로 해서 37,000원 구간대 잡아가시고요. 지금 현재 전고점 구간 돌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매집봉 기준봉이 2021년도 지금 유성형 캔들 기준이거든요. 이 구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51,000원 구간까지 상단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목표 구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 이제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카페24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내년도 실적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37,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속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영업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전사와 모바일 경험 사업부가, 내일은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사업부가 회의를 엽니다. 19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품별 판매 확대 방안과 고환율 등에 따른 리스크 해칭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종희 DS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이 각각 회의를 주관하며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에 사업 전략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4단체 대표들과 만나 비상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전체 상황이 어려운 만큼 조속한 민생 안전 입법을 당부했고 특히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정적인 경제관리의 책임을 마무리한 후에 부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추경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본 주요 금융사와 만나 글로벌 금융 현안과 자본시장 현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6일부터 17일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장을 간 이 원장은 일본의 3대 은행 관계자와 기주회사,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입금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은 특히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일본 금융회사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부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요국의 금리 피벗 등 통화정책 기조가 금융산업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내년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크고 양국은 이런 불확실성에 공통으로 직면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